지난 시간에 이후백 설명하다가 말아서 이후백에 대해서 보고 그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호가 청년, 푸를 청자, 연꽃 연자. 10살 전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데, 그래서 큰아버지 밑에서 살았고요. 근데 그, 그때 어른들이 피곤하니까 단술 먹고 힘 좀 내라 이렇게 단술 주니까 얘가 단술에도 술주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상주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애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철이 있었던 아이였고요. 그리고 늦지막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기 위에 14명의 형들이 같은 서당에 다녔는데 그 형들하고 그 훈장님하고 개개인으로 주고받는 공부 내용을 다 듣고 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훈장님 그걸 보고 천재도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갔을 때 또 3년 심효살이를 또 하고 그다음에 국왕이 돌아가셨을 때도 또 심효살이 이렇게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효도의 어, 충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이춘이나 이몽룡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효자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보다 더 효도를 하지 못했을 거다. 이 정도로 그의 진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 권력자 이기 밑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있다 보니까 이기라는 사람이 명성이 참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배워보니까 뭐 이것저것 비밀이 많고 막 그래서 이건 군자의 마음 씀씀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떠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이 똑똑한 이후백을 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찾아오려고 하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똑똑한 거에 비해서 늦게 과거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상을 많이 당해서 그렇겠죠. 사마시를 26살 때 합격하고 그다음에 35살에 식년문과에 급제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이미 효도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늦게 시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현직 좋은 벼슬을 맡아서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을사사화 때 희생된 많은 그 선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을사사화 때 역적으로 몰렸던 사람들 중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작성해라고 했는데 그 글을 이후백이 아주 훌륭하게 잘 써서 여러 동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일화가 이후백이 이조 판서 재임하고 있을 때 이조 판사가 지금 따지면 어, 음,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가 될까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얼마나 청탁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조 판사 맡고 있을 때 친척이 와가지고 인사 청탁을 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하니까 이후백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인재 뭐 후보군도 명단을 딱 보여주면서 자네 이름이 이미 여기 있었는데 자네가 나한테 청탁을 했으니 내가 추천할 수가 없네 하면서 줄 거 버리고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독한 사람이죠. 어,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공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형조판서, 평안도 관찰사, 이조판서, 호조판서 그러니까 각 부 장관을 역임하고 도지사를 역임하고 이렇게 최고위급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찾아와도 술상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청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 사람 삶을 보면 10살 전에 부모님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키워주시던 할머니 돌아가신 상을 치렀고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
너무 어렵게 살면 나중에 막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반대라. 어렵게도 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돈 같은 건 더 필요 없다.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유생처럼 살았다. 이렇게 율곡이가 이 사람의 전을 쓰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 호조판서 재임 중에 돌아가셨는데 잠깐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에 조상들 무덤 살펴보러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음, 이런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련을 다 겪고 고위직에 올랐는데도 그 청렴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보통 그 오랜 관직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화에 얽혀가지고 막 좌천도 나오고 이런데 특별히 그런 거 없이 어, 자기 인생을 잘 살았던 아주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자, 이분이 지은 시인데 제목은 절구입니다. 자, 절구는 네 구절로 이루어진 시를 그냥 절구라고 하고 특별하게 제목을 붙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 형식을 그냥 제목으로 해서 절구라고 시를 썼습니다. 자, 이 제목 밑에 허균이 비를 달았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달았는데 이후백의 시는 많지가 않은데 이 시를 보면 참으로 진실로 평범함을 뛰어넘었다. 이후백이라는 사람 자체가 시를 많이 짓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시만 딱 봐도 이 사람 시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보통이 아닌지 우리도 한번 봅시다. 새우 미 귀로 가늘새 비유 가랑비는 미 어지럽다 미혹되다. 자, 가랑비가 어지럽습니다. 어디에? 귀로 돌아갈 길로 돌아가는 길에 가랑비는 돌아가는 길에 어지럽고 뭐 집으로 돌아가거나 어디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가랑비가 막 어지럽게 날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구 말탈기 나기려 기려 나귀를 탔는데 나귀를 타니 십리풍 열십 거리 다니리 풍 나귀를 탔더니만 내가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십리길에 계속 바람이 부네. 자, 가랑비 내려서 내가 돌아가는 길을 어지럽게 하고 지금 나귀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길 내내 바람이 부네. 그런데 야매 수처발 그 가는 길에 들야 매화매 들매화가 수처발 따를 수 장소 곧처 꽃피다발 들매화가 곳곳마다 피어서 혼단 암향중 녹혼 끊어질 단 혼이 끊어지네 암향중 암향 어두울 향기 향자인데요 암향은 단어로 은근하게 풍기는 향기를 암향이라고 합니다 혼이 끊어지네 그윽하게 은근하게 풍기는 향기 속에서 자, 향기 속에서 혼이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정신을 놓을 것 같이 향기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1, 2구는 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가는데 비도 오고요 가는데 또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참 힘들었는데 우연찮게도 가는 곳마다 들 매화가 필 그럴 시기였는지 그 매화 향기가 너무 아름답게 풍겨가지고 그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 또 잊어버릴 정도로 넋을 놓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 향기가 왔다.
자, 가랑비는 돌아가는 길이 어지럽고 나귀를 타니 심리에 바람 부네는 가랑비 내리는 가을 혹은 초봄 나귀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작가의 고독한 여정을 시각적이면서도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매화가 곳곳마다 피어서 내 혼은 극이 풍기는 향기 속에서 끊어지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혹연의 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의배우의 시는 많지 않은데 이 시를 보면 진실로 평범을 뛰어넘었다라고 비평하면서 짧은 순간의 감흥을 깊이 있는 예술적 경치로 승화시킨 그의 탁월한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뭐 시를 높이 평가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조그마한 진신들 요걸 탁 포착해냈을 때도 그 시가 수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시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아름다운 꽃향이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괜찮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 그걸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작가는 하응님입니다. 흩어진 먹물, 영원한 잔향, 팔문장가, 조선중기 팔문장가로 불린 하응님이 이번 주인공입니다. 자, 하응님은 1536년부터 1567년까지 31살 살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면 우리 대부분 다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사화 때 사형당해서 보통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명이 짧았습니다. 진짜로 명이 짧았습니다. 시와 글씨, 그림 모든 것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체리, 미산의 송익핑 등 조선 중기에 글 잘한다는 사람의 명단에 들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진사시 합격하고 23살에 각과급제. 자, 각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33명 중에 1, 2, 3등 안에 들면 각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고 정원, 공조정랑, 예조정랑 주요 부서에서 주요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송나라의 소식, 소동파의 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소동파의 모든 작품을 필사를 했습니다. 소동파 작품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보고 자기가 필사를 했습니다. 자기 글씨도 잘 쓰니까 필사를 했습니다. 요새도 뭐 종교인들 가운데 성경 필사하거나 불경 필사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뭐 문학에 있어서는 소동파가 완전 탑급이니까 그분의 글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글을 다 필사를 하는 정도로 소동파를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집을 소동파 필사본 전지를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걸 내 무덤에 같이 묻어도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병명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3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당대에 그 하흥님과 같이 교류했던 훌륭한 문장가들이 전부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하흥님이 그 그림 중에서는 그 대나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흥님이 대나무 그림 잘 그린다 소문은 파다한데 작품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니까 하흥님 친구 중에 간이 체립 대단한 문장가 체립이 있었는데 이 체립이 어, 수양 지역 지금 경기도 양평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 그 방백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한테서 두루마리 하나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 딱 받고 보니까 그 방백이 아마도 그 체립이 하흥님하고 친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친구 하흥님이 그렸던 묵죽도입니다 하면서 선물로 주는 거라. 죽은 친구의 작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받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하흥님의 대나무 그림에 적어 놓은 글이란 제목의 글인데, 그림은 돌아가신 분의 작품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흥님도 이미 죽었으니 그의 작품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림이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불행,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니 참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하흥님이 아직 젊으니까 하흥님의 그림을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조금 더 완숙해지면 그때 보관해야지 이러면서 잘 보관을 잘 안 했대요. 잘 그린 걸 다 알면서도 그 참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작품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하흥님이 지은 작품의 제목은 송인입니다. 전송하다, 보내다, 송, 사람인. 글자 그대로는 사람을 보내면 돼. 보통 친구나 연인을 보낼 때 송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초초, 소교별. 자, 초자가 풀초자인데 우리 초초는 단어로서 엉성하다, 간략하게 하다, 이리저리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간략하게 임시로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초. 초초, 간략한, 엉성한, 서쪽서, 성박교, 이별별. 서쪽, 성박의 이별. 간략한, 서쪽, 성박의 이별. 서쪽 성 바깥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지인을 전송을 하는데 그게 뭐 격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이별의 선물이나 예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간략하게 말로만 이렇게 전송한다는 거죠. 추풍 주일배. 그래도 술 한 잔은 준비했네요. 가을추 바람풍. 가을바람에 주일배. 술주 하나일 잔배. 술 한 잔. 가을바람에 술 한 잔. 그러니까 초초하다는 것, 간략하다는 것, 전송하는 그 준비가 간략하다는 것이란 말이 뭐 웅장하게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식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 한잔 하고 보내는 걸 이걸 이제 간략하게 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산, 인불견, 풀을 청, 산산, 푸른 산에 사람인 아니 불벌견, 사람이 보이지 않고 푸른 산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일 독귀래 기울사 해일 기우는 해에 독 홀로독 돌아오기 원래 기우는 해에 홀로 돌아오네. 자, 1, 2구가 한 파트고 3, 4구가 한 파트죠. 자, 1, 2구는 지인과 이별하는 그 소박한 모습, 술 한잔하고 전송하는 그 소박한 모습이고 3, 4구는요. 청산에 사람 보이지 않고 기운해에 홀로 돌아오네. 친구가 떠나서 그 뒷모습 보고 있다가 뒷모습까지 다 안 보인 다음에 사람 안 보인 다음에 혼자 저물녘에 돌아오는 모습이죠. 자, 어떻습니까? 조선중기 8문장의 작품 같습니까? 심플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 없는데도 뭔가 잔잔하게 마음이 끌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시에 대해서 혹윤이 비를 남겼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애도한 시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애도한 시. 자신의 죽음을 애도한 시라는 것은 우리 만이라는 글자, 만사, 누가 돌아가시면 만사라는 이제 글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자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 같은 느낌이다. 혹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균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허균도 이미 이 사람이 일찍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일찍 죽었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안 상태에서 이 시를 딱 보니까 사람이 시를 이렇게 지으니까 일찍 죽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떤 구절을 보고 일찍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조선시대 문인들 사이에 이런 미신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요계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있었던 그런 미신이었는데, 가수는 노래 가사대로 따라간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수는 노래 가사대로 따라간다. 김광석이라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 아, 언더그라운드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가수였는데, 그분이 31살 때인가? 그러고 보니 강림하고 비슷할 때 돌아가셨네. 30 조금 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슬픈 이별 노래를 많이 불렀어. 슬픈 이별 노래를. 근데 다 뭐 히트를 곡이야. 애절한 사랑 노래, 슬픈 이별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노래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일찍 갔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한테도 갖는 거라. 실제적으로 이 허균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인불견 이 세 글자 때문입니다. 사람 보이지 않네. 사람 보이지 않네. 그, 음, 나중에 보는데, 나중에 뒤에 작품 나오는데, 최경창이라는 3당 시인 작가가 있었는데, 최경창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40대 때 돌아가셨는데, 40대 때 돌아가시는 거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장수한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뭐 40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통 뭐 60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는데, 최경창이 4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최경창이 많이 썼던 식구가 인불견이에요. 최경창이 많이 썼던 식구가 인불견. 최경창이 인불견, 일불견 많이 쓰더니만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흥님도 인불견 쓰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것이 아마 허균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봉유설에 있는 내용을 허균이 또 가져와서 써놓았는데요. 지봉유설에는 아래와 같이 비평하고 있다. 이순인, 동시대의 또 팔문장 중에 한 사람이죠. 이순인의 시에 한동이 술, 오늘 저녁 모임, 어느 곳이 가장 서로 그리운가? 옛 역에서 밝은 달을 만나고 강남에는 자기 우는 소리 들리네. 라는 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하흥님의 송인 이 시를 소개해 놓은 다음에 두 시 모두 참 괜찮은데, 두 작품 모두 아름다운데 이순인이 작품이 당나라 시풍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순인의 작품이 당나라 시에 더 가깝답니다. 이순의 작품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일준 금석회, 한동이 술, 오늘 저녁 모임, 하처 최상사, 어느 곳이 가장 서로 그리운가, 고역 복명월, 옛 역에서 밝은 달을 만나고, 강남 유자규, 강남에는 자규 소리 있네, 자규 소리 들리네. 자, 이시하고, 몹시 간략한 서쪽 성밖에 이별, 가을바람에 술 한잔, 푸른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우는 해에 홀로 돌아오네. 당시에 더 가깝다는 것은 그냥 거칠게 말하면은 음, 인정을 사람의 정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두 시 중에 어떤 게 더 사람에게 인정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시일까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에서 어, 그 이수광은 이수광은 음, 이수광은 이순인의 시를 좀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눈에 딱 띄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요소 때문에 이순인의 시가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제 눈에 지금 딱 띄는 거는 자규 소리 들리네 요거 때문에 강남유 자규 때문에 한 포인트 더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시각적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이순인의 시에서는 자규 소리를 등장시키면서 청각적 이미지를 한 포인트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1점 더 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봤던 이순인 어떤 사람인지 이순인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붓과 핏자국, 아이고야, 왜 핏자국일까? 자, 이순인도 조선 중기에 글 잘한다는 8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산해, 최경창, 뭐 백광훈, 이순인, 하응님, 송익필, 뭐 윤탁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팔문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순인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황과 조식 문화에서 성리학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 학문적 깊이가 과거 공부한 과거 공부만 한 선비들하고는 차원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공부를 위주로 하지 않고 성리학을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31살이 되어서야 이제 행정고시 1차 생원시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원시에 붙으면은 그 성균관에서 2차 시험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 다 10대 후반에 보통 뛰어난 인재들 다 그때 생원지사 붙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보다 아버지 뻘입니다. 아버지 뻘, 삼촌 뻘이죠. 삼촌 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왕실과 가까이 지내던 보우라는 승려가 뭐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보우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김경필, 정혁창, 조광조, 이현적 등 사화에 피해를 입은 살인의 여러 그 명연들을 문무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39살에 늦은 나이에 문과 병과에 급제해가지고 벼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벼슬 사활을 하면서 있던 중에 선조가 병이 듭니다. 선조가 병이 드니까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에 왕실 내에 정업원이라는 공간을 두고 업을 맑게 하는 뭐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업원이라고 해서 불교 기도를 드리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조의 병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학자 입장에서는 이단을 왕실로 가져온 거잖아요. 불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좋은 의도기는 하지만 이단의 종교를 왕실 내에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목숨 건 간언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승진도 했다가 좌천도 했다가 승진도 했다가 좌천도 했다가 이렇게 그 관직에 기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 와중에 만년 무렵에 도승지 그러니까 어,
왕명을 출납하는 왕과 가까울수록 권력이 높은데 아주 중요한 자리죠. 도승지 자리를 추천받는데 사양하고 더 이상 정치보다는 낙향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낙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진왜란이 발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또 어려울 때는 낙향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벼슬을 받아가지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맡은 일이 중전과 동궁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원리 원칙주의자인 이 사람이 중전과 왕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쓴 나머지 과로를 해서 임진왜란의 순간에 과로사로 생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문장가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강직하던 성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맨 마지막에는 또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왕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담일고라는 문집을 남겼습니다. 자, 이분이 이순인인데요. 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순인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후우음입니다. 눈 뒤에 우연우 읊을음. 눈 뒤에 우연히 읊다. 눈 내린 뒤에 우연히 읊다. 이런 제목이 되겠죠. 첫 번째 구절입니다. 고곽, 인성절, 옛고, 성곽곽, 옛 성곽에, 인성절, 사람인, 소리성, 끊어질 절, 옛 성곽에 사람 소리 끊어지고, 두 번째 구절, 하나, 동, 불번, 찰한, 갈 까마귀야. 날 추운데 갈 까마귀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 하나 하면 하나 자체로 까마귀라고도 합니다. 까마귀는 얼동자, 얼어서, 불번, 번자는 보통 펄럭이다, 뒤집어지다 이런데 여기서는 날다, 날다 번자입니다. 까마귀는 얼어서 불번, 날지 못하니 너무 추우니까 새들도 뭐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밑에 허균이 비평 아니고 추석, 설명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붕유설에 보니까 이 두 구절이 시장 성곽에 사람 소리 끊어지고 넓고 아득하네 언 나무의 저물녘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추적해 놓은 것입니다. 시곽 인성절 창망 동수혼 잠깐 한번 볼까요? 1, 2구만 봅시다. 고곽 인성절 하나 동불번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시각 인성절, 창막 동수혼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요건 제가 설문조사를 해볼 테니까 어느 게 더 나은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옛 성곽에 사람 소리 끊어지고 까마귀는 얼어서 날지 못하네. 이게 낫나? 안 그러면 시장 성곽에 사람 소리 끊어지고 넓고 아득하네. 언 나무의 저물녘은 이게 낫나? 그러니까 판본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의 그 구절이. 자, 어느 게 더 나은지 마음속에 한번 정해보셨습니까? 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각 인성절 이 구절이 더 나은 것 같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 그 다음에 시각 인성절 이 구절이 좀 나은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허, 그렇구나.
그렇군요. 음. 이 취향의 차이 같은데, 시 자체로 보면, 고각 인성절 하나 동불본은 그 시상이 넓지가 않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 이 시, 고곽하면은 그냥 성곽 하나만 생각되는데, 시곽하면 시장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범위가 조금 넓어지거든요. 그 시상의 범위가. 그리고 하나 동불번 하면 그냥 까마귀 한 마리만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창망 동수호원 이렇게 하면 창망, 넓고 아득하다는 뜻이고, 혼, 전문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창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 동물본보다는 이 뒤 두 번째 시가 좀 더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는 아주 좁은 데서 그 뭔가 시상을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시상을 넓히는 겁니다. 취향의 차이인데, 옛날 사람들은 시는 그래도 그 시상이 넓어야 된다. 넓은 게 더 좋은 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딱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아마 두 번째 여기 시각 인성절로 하는 게 시상은 더 넓은 걸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 환여, 거년설. 환, 도리어 환, 같을려. 도리어 똑같이. 뭐와 도리어 똑같이라는 거냐면, 자, 거자는 지나가다 거, 년은 해년, 그래서 거년은 작년, 지난해라는 뜻입니다. 작년, 지난해. 눈설, 도리어 지난해 눈과 같이, 도리어 지난해 눈과 같이, 정막와 강촌. 고요할적, 고요할막, 적막하다는 단어는 요즘도 쓰는 단어다 그렇죠? 적막하게, 고요하게, 와, 누울와, 강강, 마을촌. 적막하게, 고요하게, 강 마을에 누웠네. 이건 무슨 말일까? 도리어, 지난해 눈과 같이, 고요하게, 강 마을에 누웠네. 3, 4구는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지난해 눈과 같이, 강 마을에 누웠네. 지난해 눈과 같이. 이대로 하면 좀 의미가 좀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여기에 어, 설중시, 가운데 중 때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지난해 눈 내릴 때와 같이 이렇게 지난해 눈 내릴 때와 같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여기 있었고 올해도 여기 있는데 작년에도 눈 내릴 때 조용하게 그냥 집에 있었지 올해도 눈 내릴 때 조용하게 집에 있다 이런 뜻으로 옛 성곽에 사람 소리 끊어지고 까마귀 놀아서 날지 못한 애는 눈 내린 뒤에 찾아온 지독한 추위와 정막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 도리어 지난해 눈과 같이 고요하게 각 마을에 누운 애는 시공간을 초월한 선비의 한거 조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바뀌고 시간은 흐르지만 눈 내린 뒤 강가 마을에 누워 명상에 잠기는 화자의 마음. 지난해와 다름없이 한결같다.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고요하게 마을에 머물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중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중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자, 조선 중기 문신이자 문장가 파곡 이성중. 자, 왕실의 후예입니다. 이성중은.
세종대왕의 증손자 계양군의 현송이니까 세종대왕의 7대 손입니다. 세종대왕의 7대 손. 그 젊은 이성중을 태계 이황이 한양에 갔다가 만납니다. 둘 나이 차이가 40살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황이 나이 많았을 때 젊은 이성중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황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훌륭한 선배를 만나보게 되었으니 이번 행차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한양에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이성중을 만나서 이렇게 괜찮은 선배가 있다는 게 참 보람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19살에 진사시 합격하고요. 31살에 장원급제합니다. 왕족이고 장원급제. 왕족이면서 장원급제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숨만 쉬고 사고만 안 치면 고위직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단 명석하고 또 거기다가 청렴함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독서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성중이 관료 생활할 때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발단은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원래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게 됐었는데 신진살인파고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김효원이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의겸이라는 왕실 외척 세력이 있는 사람이 김효원을 탄핵을 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윤원영이라는 세력가 밑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렇게 뭐 옳지 않은 사람과 교류를 했던 그런 사람이 이조전랑 자리 가서 되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김의원이 쫓겨나고 근데 그 쫓겨난 이조전랑 자리를 그 쫓아냈던 심의겸 동생이 추천받아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의원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라. 날 쫓아난 사람의 동생이 또 그 자리를 가니까. 그래서 아니 왕실 외척이 이렇게 중요한 인사권의 자리에 있으면 온 조정이 외척 세력의 어, 외척 세력만 가득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또 김 의원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나뉘어서 쌓였는데 이 사람들을 왜 동인과 서인이라고 했냐면 김효원 집이 이제 왕실에서 동쪽에 있었고 심의겸 집이 왕실에서 서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지금도 뭐 탄핵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정치인들 파가 나뉘는 것처럼 이때도 쫓아낸 김효원 파와 심의겸 파로 이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김효원파 있는 사람들을 딱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고 영남아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인의 지지자들을 보니까 율곡 이하고 뭐 성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고 보통 경기도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게 조정의 관리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이성중이 보고 이렇게 선배들이 나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걱정을 합니다. 이성중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축옥사라는 게 발생됩니다. 기축옥사가 뭐냐면 동인의 사람 중에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쪽에서 대동계라는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사조직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인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왜구들이 침범했을 때 그 지방 다스린 사람이 대동계 사람을 빌려가지고 같이 왜구도 퇴치하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무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 정여립이 운영하고 있는 대동계가 역모를 하려 한다. 이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정여립이 동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정여립을 포함한 많은 동인 사람들이 숙청됩니다. 숙청돼서 거의 그 당시에 숙청된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인 세력. 그러니까 동인이 거의 몰살당한 거죠. 동인이 거의 몰살당했는데 그때 동인을 주도적으로 몰살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철이 서인의 영수로서 동인 세력을 몰살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성중이 막 막으려고 하고 노력했는데도 제대로 잘 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기축국사 때문에 동인의 관료들이 막 1000명 이상 파직되고 죽고 한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직 상태였지만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으로 달려나갔는데요. 어, 이때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중은 같은 왕족이니까 선조한테 아니 주군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도망가려는 선조를 뜯어말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성중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관량사라는 벼슬을 맡아가지고 그 전쟁 중에 식량 조달하는 게 엄청 힘들었을 텐데 군량미 조달을 이성중이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과로사한 관료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성중도 임진왜란 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신분, 왕실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명석하고 청렴하고 거기다가 나라를 위한 충성심까지 가득한 이런 사람이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무제, 없을무, 제목제, 제목 없음. 사창, 근, 설월. 자, 사자는 비단 사자고요. 창은 창문 창. 그래서 사창, 비단 창문. 자, 비단 창문은 보통 여성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을 비단 창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창문에는 근 가깝습니다. 설월, 눈 속의 달 또는 눈과 달. 비단 창에는 눈 속의 달이 근 가까워서 멸촉, 영청휘. 꺼지다 멸, 촛불촉. 촛불이 꺼졌어도 이어지다 연장전 할 때, 롯데가 또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에 들어갔다 할 때, 이어질 촛불이 꺼졌어도 청휘, 맑을 청, 빛휘, 맑은 빛은 이어지네. 자, 촛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맑은 빛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일구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창문에 뭐가 있습니까? 눈빛과 달빛이 있죠. 어, 그 달이 보름달이고 눈까지 와 있으면 은은한 조명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군대 가서 좋은 점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 산골에 있다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달빛이 밝은지 모르고 있다가 저는 군대 가서 달빛이 밝은 줄 알았거든요. 군사 교범에 보면 보름달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름달 되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쳐들어오려면 힘들겠더라고요. 아 진짜 달빛 밝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달빛이 너무 밝은 데다가 눈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달빛이 증폭돼서 촛불은 꺼졌지만 밝은 빛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진중 일배주. 보배진 중요하다 중. 진중은 단어인데요. 진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그냥 소중한 이렇게 했고요. 진중, 소중한, 하나, 일, 잔배, 술주, 한 잔의 술, 소중한 한 잔의 술, 야란, 은미귀, 밤, 야, 깊을 야, 밤 깊도록, 인미귀, 사람인, 아닐미, 돌아오르기,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밤 깊도록,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자, 두 번째 구절, 멸촉, 연청희, 이 구절에 대해서 혹인이 평을 달았는데, 당나라 북리의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다. 당나라 북리, 북리는 기방의 풍류, 이별시, 그러니까 연애시,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연애시의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이성중이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연애시를 남겼습니다. 음. 이렇게 연애 좋아하는 사람이 공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떤 점이 연애시의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진중일배주, 야란 인미기는 또 무슨 뜻입니까? 소중한 한 잔의 술, 밤 깊도록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자, 전체 시 분위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구절. 비당찬에는 눈 속의 달이 가까워서 촛불 꺼졌지만 맑은 빛이 이어지네. 소중한 한 잔의 술, 밤 깊도록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자, 이 네 구절은 어떤 상황을 이미지화한 겁니까? 우선 이 시의 작자는 그러니까 이성중이 이제 감정이입해서 썼겠죠. 이성중이 감정이입 썼는데 성별이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지금 이 시의 주인공은 사창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고요. 소중한 한 잔의 술이 있고 밤 깊도록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시를 지은 작품 속의 인물은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부의 여인입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대부 여인이 자기 규방에 술잔 해놓고 사람을 기다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생이겠죠. 어, 기생이 좋아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술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있는 모습. 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비단 창에는 눈 속의 달이 가까워 촛불 꺼졌어도 맑은 빛이 이어지네는 인위적인 불빛을 지우고 대자연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게 그 허균이 연애 시의 본질을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누구를 기다립니다. 불을 켜놓고 누구를 기다리는데 그 그리움은 누구를 기다리는 그 그리움은 촛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도 나의 그리움이 꺼지지 않는 거라. 그림이 꺼지지 않아서 마침 눈도 내렸고 달빛도 밝기 때문에 그 눈빛과 달빛을 조명 삼아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보통 수준의 시보다 더 높다고 이제 확인을 본 거죠. 이성 중에 이무재 씨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항거와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런 건데, 그렇죠. 음, 밤 깊도록 오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시간을 맑은 달빛과 술 한 잔으로 채우는 모습은 우리가 지녀야 할 인내와 사랑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딘데 안 오나, 이 화상아, 이러면서 전화하지 않고, 어, 조용하게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최경창인데, 최경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